제가 들려드릴 78번째 책은요, 하이니 에벨의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입니다. 하이니 에벨은 독일 작가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때 작가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이니 에벨은 필력이 뛰어난 작가고요. 그가 갖고 있는 국가 간 이념, 종교의 모순에 대해서 인간적 견해로 서술했어요. 그의 시선은 굉장히 따뜻한데 그의 글은 냉정한 비판의 목소리를 숨기지 않았어요. 이 소설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고요. 언론의 횡포를 말할 때 교과서처럼 등장하는 소설입니다. 소설은 사건이 일어난 후에 되짚어가듯이 쓰여졌고요. 그 접근이 설명적이면서 스릴과 신랄함이 잔뜩 담겨 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사건을 재구성하는 보고 형식과 중간중간 화자의 목소리가 겹쳐서 나오는 특이함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중간에서 관조하듯이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그건 언론의 횡포를 보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화자의 말을 동시에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독자님들에게 전달하기에는 시간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을 듯해서 그렇게 요약했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1970년대 초고요. 공간은 독일의 한 지역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카타리나 블룸은 1947년 독일 쿠이르 지방의 게멜스브로이히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광부였는데 그녀가 6살 때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저기 청소일을 다녔으므로 카타리나는 어릴 때부터 엄청 많은 집안일을 했고 이웃이나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이 집에 가서도 일을 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도 학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성실했습니다. 1961년 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가정부 일을 했어요. 교회 대모인 볼터사인 부인의 도움과 경제적 지원으로 부인이 교사로 있는 생활과학 아카데미에 다녔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이후 유치원 관리인으로 일했고 의사인 그루텐시 집에서 가정부로도 일했어요. 거기에선 1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의사가 자꾸 추근댔고 그 부인이 그걸 못 견뎌해서 그만두었어요. 68년도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집에 가서 어머니를 도왔는데 그때 오빠 쿠르트 블룸을 통해서 방직공인 남자를 알게 되었고 그와 결혼합니다. 결혼 생활 중에도 일을 계속했는데 음식점 주방 보조일이나 홀서빙을 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반년 만에 남편에게 혐오감을 느꼈고 그걸 극복하기가 힘들어서 남편을 떠나 도시로 갔는데 그녀가 고의로 가출한 거였으므로 이혼의 책임을 떠맡았어요. 이후 대모인 볼터사인 부인이 집에 머무르다가 회계사인 페너른 박사 집에 기거하면서 관리임 겸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어요. 페너른 박사는 친절한 사람으로 그녀에게 야간 강습이나 평생 교육과정을 다니도록 배려해 주었고 국가가 공인하는 가정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시험을 치른 후에도 계속 그 집에서 일했어요. 페너른 박사는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대기업들이 탈세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되었어요. 구속되면서 그녀에게 3달치 월급을 주었고요. 계속해서 집안일을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녀는 그 집에 머무르면서 사무실 직원들을 보살피고 집안을 관리했습니다. 또 유치장에 있는 박사에게 깨끗한 속옷을 가져다주고 음식을 만들어 가져다주기도 했어요. 박사는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되었고 카타리나는 2달치 월급을 돌려주고 싶었지만 박사는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이후에는 박사가 소개한 블로르나 부부 집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블로르나 가족의 집은 도시 남쪽 전원주택이었는데 그곳에서 같이 살아도 된다고 했지만 그녀는 이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아파트를 장만했어요. 그건 그녀의 능력으로는 어림없었지만 블로르나 부부가 도와주었어요. 블로르나 박사는 산업체의 변호사고 부인은 건축 설계사여서 그런 쪽에 능통했으므로 방 2개에 욕실에 딸린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7천 마르크가 있었고 블로르나 부부가 3만 마르크 신용대출 보증을 서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1970년 초에 그녀는 자신의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대출금으로 한 달에 갚아 나가야 할 돈이 1,100마르크였는데 블로르나 부부가 그녀의 월급을 계산할 때 식대를 포함시키지 않았고 매일 음식을 싸주었으므로 절약이 가능했어요. 그녀의 업무는 그 집의 가게와 가사를 독자적으로 맡은 것이었고 근무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4시 반까지였어요. 일이 끝나면 정년퇴직한 부부의 집에 가서 2시간 정도 더 일을 했고 주말에 일해주면 추가 보수를 받았어요.
또 음식점을 하는 클로포드 씨 집에 파티나 단체 모임, 또 무도회 등이 있으면 이를 도와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총 수입은 한 달에 평균 1,800마르크에서 2,300마르크 정도였어요. 그렇게 성실히 살면서 대출금을 빠르게 갚아나갔습니다. 1972년 초에는 68년형 폭스바겐을 갖게 되었는데 그건 아는 요리사가 자신의 차를 그녀에게 싸게 넘겼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차가 생기니까 일하러 다니는 게 수월해졌습니다. 그녀의 성실함과 절약심은 주변 지인들에게 그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해주었으며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녀는 일부러 친절을 가장하지도 않았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았어요. 늘 하던 대로의 진지함과 주어진 여건에서의 충실함은 꾸미지 않는 데서 오는 순수함 같은 것이었죠. 그건 남자들에게는 연인으로 혹은 한 여자로서 존중해주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했고 여자들에게는 가까워지고 싶은 경외심을 갖게 했어요. 카타리나를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던 건 바로 그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27살이 되었습니다. 1974년 2월 20일 수요일 카타리나는 데모인 볼토사인 부부의 집에서 열린 댄스 파티에 참석했어요. 최근 오랫동안 춤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파티 참석이 기뻤어요. 거기에서 루드비 괴텐이라는 남자를 만났고 같이 춤을 추었어요. 카타리나는 그날 오직 그 남자하고만 춤을 추고 싶었고요. 그들은 짧은 시간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10시에 두 사람은 파티장을 나와서 카타리나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아침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괴테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그녀의 집은 수색을 받았고 그녀도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루드비 괴테는 오랫동안 수배 중인 은행강도였고 살인과 그 외 몇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젯밤 경찰은 두 사람이 파티장에서 나와 카타리나의 집으로 가는 걸 미행했고 아침까지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가 집으로 들이닥쳤던 거였어요.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니 그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아파트에 어딘가에 있을 비밀 통로를 통해 그를 도망시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녀 아파트의 주민들도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카타리나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저 항상 말쑥한 차림에 차가운 인상이지만 깔끔하고 친절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그녀의 집에 지난 2년 동안 신사가 찾아오거나 그녀가 데리고 오는 걸 봤다고 말했어요. 카타리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부끄러움과 심한 분노를 느꼈고 신사가 집으로 찾아오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냐고 시니컬하게 되물었습니다. 신문을 맡았던 마이츠메네는 결국 그녀가 지난 2년 동안 괴텐과 알고 지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바이츠메네의 조수인 경사 메딩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가 보기에 그녀는 좋은 여자로 보였고 그런 엄청난 범죄자와의 관련성이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카타리나는 목요일 늦게까지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요일자 신문 차이퉁지 일면을 장식한 기사는 카타리나에 관한 거였어요. 타이틀은 살인범 약혼녀 여전히 완강, 괴텐의 소재에 대한 언급 회피, 경찰 초비상이라는 문구가 커다란 활자로 나왔습니다. 범죄자의 정부로 그녀를 지목했고 괴텐이 도주를 도와주고 흔적을 지웠다고 했어요. 또 그녀의 집에 드나드는 신사들에 관해서는 그녀를 남자관계가 복잡하고 음탕한 여자로 규정지었어요. 카타리나가 어릴 때 살던 지역 성당의 신부도 차이퉁지 기자에게 몇 가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고 측은한 마음에 그녀의 어머니를 한동안 성당 청소부로 일하게 해주었더니 미사용 포도주를 훔쳐 제의실에서 정부와 술판을 벌인 적이 있다고 했어요. 신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는데 카타리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차이퉁지는 그 외에도 카타리나가 2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신사들이 방문을 받아왔으며 그녀의 아파트가 모의 본부거나 도둑들이 아지트 혹은 무기를 거래하는 장소였을 수도 있다는 추측성 기사를 실었어요. 또 이제 겨우 27의 가정부가 어림잡아도 11만 마르크나 나가는 아파트를 어떻게 소유했는가에 대해 괴텐이 은행에서 훔친 돈의 분배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현재 중병을 앓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오래전부터 발길을 끌었다고 불평했으며 그녀의 이혼한 남편은 애써 눈물을 삼키면서 그녀가 왜 자신을 떠났는지 이제 알겠다고 그녀는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지 못했으며 결혼 기간 동안 카타리나의 과격성과
교회에 대한 반감을 자신은 항상 두려워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 그때 자신들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게 했던 주님의 은총이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마지막에는 블로르나 부부의 사진이 실렸어요. 사진 밑에는 건축사인 빨갱이 부인과 포즈를 취한 좌파 고소득 산업체 변호사 블로르나 박사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목요일 밤에 괴테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전화를 받으면서 카타리나는 그가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으므로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어요. 괴테는 전화해서 그녀를 좋아한다는 말을 했고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꼭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카타리나는 다시 경찰에 연행되어 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바이치메네와 메딘과 검사 2명이 참석했어요. 그들이 압수한 그녀의 물건이 몇 개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10년쯤 사용한 낡은 초록색 수첩에 있는 전화번호는 그녀가 16살 때부터 일했던 집주인들이나 식당 주인들이 전화번호였고 확인 결과 아무런 의혹도 없었습니다. 은행의 거래 명세표와 장부 기입장과 각종 메모지와 통지서 모아둔 것에는 그녀가 구입한 아파트에 지불했던 비용들과 세금 지출 상황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회계 전문가가 일일이 살펴보았지만 어디에서건 숨겨진 목돈은 찾을 수 없었어요. 바이치메네가 신사 방문 시기라고 정한 인연을 중심으로 그녀의 재정적인 거래 내역을 검토하는 데 주력했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녀가 매달 어머니에게 150마르크를 송금했고 게멜스 브로이에 있는 아버지의 묘지관리 비용도 그녀가 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현재 절도죄로 복역 중인 오빠에게 이따금 용돈으로 15에서 30마르크의 소액을 송금한 것도 확인되었어요. 그 외의 가구 구입, 가재도구들, 옷값, 기름값 등이 검토되었고 어디에도 빈틈은 없었어요. 교회에 내는 돈은 지불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1966년 19살 때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회계사는 검토를 마치고 나서 그녀가 석방되어 직장을 구하게 되면 자신에게 꼭 알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는 감탄하면서 늘 이렇게 꼼꼼한 사람을 찾았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권의 작은 수첩이 있었는데 계산과 관련된 것이 4항목으로 나뉘어 기록되어 있었어요. 블로르나 집안의 살림에 관해서 생필품 구입 등이 적혀 있었는데 여기서 다림질은 세탁소에 맡기지 않고 카타리나가 손수 해왔던 것이 확인되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블로르나 부부가 진술했던 것이 있었는데 카타리나가 집안을 알뜰하게 관리해준 덕에 생활비가 엄청나게 절약되었고 그녀 덕분에 그들이 직장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었으며 직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고마움을 절대 잊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또 그녀 자신이 생활비로는 얼마 안 되는 돈을 쓰고 있었는데 시간에 근무 내지 부업으로 인한 소득과 지출이 적혀 있었고 폭스바겐의 유지비가 들어있었어요. 그들은 기름값과 주행거리를 비교하는 계산도 했는데 평소 일하러 다니는 곳의 왕복거리와 이따금 방문하는 어머니의 요양원, 어쩌다 갔던 오빠가 있는 감옥까지 왕복거리 등이 포함되었어요. 그러나 계산은 맞지 않았고 왜 맞지 않는가를 추궁했는데 그들이 계산한 건 그녀가 생활을 하기 위해 또는 가족을 만나러 가기 위한 것만을 넣은 거였으므로 카타리나는 이 정교한 계산에 잠시 멍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따금 그냥 차를 몰고 다닐 때가 있다고 대답했어요.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일을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하고 다닌 적이 있었는데 가끔은 교회에 가서 앉아있을 때도 있었고 가끔은 라디오를 켜고 네덜란드나 벨기에까지 가서 커피나 맥주를 마시고 돌아오기도 한다고 했어요. 또 앨범과 편지 묶음도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녀의 혐의와 관련해서 단서가 될 만한 건 없었어요. 차이퉁지 외에 다른 신문인 움샤우지에는 10줄 정도의 기사가 났는데 그 내용은 결함 없는 사람이 불운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고만 씌어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강렬한 기사를 싣는 차이퉁지를 비중 있게 읽었습니다. 카타리나의 집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전화를 받으면 음탕한 말을 하는 남자들이거나 추잡한 수작을 거는 이들이었어요. 또 편지하면은 터질 듯이 편지가 쌓였는데 다 그녀에 대한 비난이 담겨있는 익명의 편지들이었어요. 통신 판매회사에서 보내온 우편물도 있었는데 그 안에는 섹스용품 목록이 들어있었어요. 어떤 편지에는 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회개해라. 신은 너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편지가 종교 책자와 같이 들어있었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시선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탈 수도 없었고 이웃들은 그녀를 호기심과 뻔뻔한 사람을 대하는 듯한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그녀의 평온했던 삶은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그러나 카타리나는 이렇게 궁지에 몰렸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자신 앞에 나타나기로 예정되어 있던 남자를 만난 것이며 그와 함께 사랑의 밤을 보냈고 신분을 받기는 했지만 괴텐이 바람둥이가 아닌 게 분명했고 차이퉁지에 쓰레기 같은 기사가 났고 몹쓸 사람들이 익명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오긴 해도 그래도 삶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괴테는 잘 숨어있고 지금은 카니발 기간이라 자신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카니발 의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토요일에 괴텐이 체포되었어요. 괴텐은 어느 별장에 숨어있다가 잡혔고 그가 체포되면서 했던 첫 말은 카타리나는 이 일과 상관이 없다는 거였어요. 지난 밤에는 카타리나의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요일에 차이퉁지 기자 테트게스는 카타리나에 대한 기사를 썼어요. 그가 요양원에 가서 그녀 어머니를 만나 인터뷰를 했다고 했는데 진짜 한 건지는 입증할 수 없었어요. 당시 어머니는 암수술을 치른 뒤라 절대 안정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병원에 들어갔다 해도 인터뷰가 가능했을지는 알 수 없었죠. 그가 차이퉁지에 카타리나 어머니의 말을 실제 인터뷰 기사라고 말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저널리스트로서의 영리함과 능력을 입증하고 자랑하기 위해 꾸며낸 말인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고 어머니가 죽은 지금은 더욱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사망 소식을 들었지만 카타리나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보였어요. 그러나 시체 안치소에서 어머니를 확인하고 나서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볼터사인 부인은 카타리나가 이제껏 힘들게 살면서도 우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음을 떠올렸어요. 목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블로르나는 테트게스가 쓴 기사에 나오는 게멜스브로이 성당으로 신부를 만나러 갔었어요. 차익퉁지에 난 신부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카타리나의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였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가를 묻자 신부는 그냥 냄새를 맡았다고 했어요. 그게 어떤 냄새인가를 설명해달라고 하자 신부는 금방 비협조적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불친절해졌고 블로르나에게 당신이 카톨릭 신자인가를 물었어요.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신자로서 순종의 의무를 다하라고 화를 냈습니다. 괴테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그의 살인 혐의는 입증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군부대를 탈영했고 은행 강도가 아니라 2개 연대의 장부 위조와 무기 절도 그리고 군대의 적립금이 들어있는 금고를 훔친 것만 확인되었어요. 토요일 정오 무렵에 카페 클로크에서 블로르나 부부, 볼토사인 부부, 카타리나 이렇게 5명이 한자리에 모일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포옹하고 인사를 나누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카페 주인인 클로크는 카타리나를 잘 알고 아껴주는 사람이었으므로 자신의 공간을 그들에게 내주었어요. 카타리나는 오후와 저녁 내내 태어냈고 솔직히 몇 가지를 털어놓았어요. 괴테는 자신이 탈영병이라 경찰이 수배를 받고 있으며 외국으로 도망 중이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아파트의 비상 탈출구를 알려주었고 잠시 숨어있을 별장도 알려주었어요. 그녀는 그 당시 그런 행위를 일종의 강도와 경찰이 등장하는 흥미로운 활극으로 생각했지만 다음날 아침 이 모든 것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괴텐이 체포되어서 차라리 마음이 놓이는 듯 보였어요. 내일 일요일에 차이퉁지 테트게스와 인터뷰를 하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블로르나는 그녀가 테트게스와 만나는 걸 말리고 싶었지만 카타리나는 침착했고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으므로 그만두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들과 헤어져 그녀는 그날 저녁과 밤 시간을 조용히 보냈어요. 카니발 의상을 손보았고 라디오를 들었고 구운 과자를 먹은 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볼토사인 부부와 블로르나 부부도 오랜만에 걱정을 내려놓고 그날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어요. 일요일 아침 차이퉁지에는 테트게스가 쓴 기사가 더 실렸어요. 여전히 자유의 몸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카타리나 블룸의 첫 번째 희생자는 그녀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딸이 행실에 충격을 받아 죽어가고 있는데 딸은 강도이자 살인자한 남자와 다정하게 춤을 추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죽음 앞에서도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과 그녀는 극도로 변태임이 불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시골 의사인 글루텐 씨의 부인은 카타리나가 자기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는 동안 그녀에게서 창녀 같은 기질이 보였고 자라나는 내 아들들과 우리 환자들과 내 남편의 명예를 위해서 그녀를 해고했다고 말했다는 기사도 있었어요. 또 현재 횡령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페너른 박사의 횡령 사건에도
그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으며 그녀의 오빠가 범죄자가 된 것도 그녀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녀는 좌파 그룹의 지령에 따라 행동했으며 공산주의 좌파인 블로르나 박사 집에서 일하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들이 관계는 여전히 조사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일요일 12시가 되었고 테트 게스는 카타리나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녀와 약속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였죠. 카타리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를 보자 테트 게스는 추잡하게 웃으며 우리 섹스나 한탕 하자고 말했어요. 그가 말하고 나서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그녀를 보았고 카타리나는 준비한 권총을 그를 향해 발사했습니다. 여러 방을 쏘았고 그는 청천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듯 놀라는 표정을 짓다가 쓰러졌습니다. 카타리나는 권총을 던지고 집을 나와 평소 일하던 술집 카페로 가서 일을 거들었고 4시에 나와 교회로 가서 30분쯤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살아왔던 고통스럽고 저주받은 삶, 언제나 불평불만이 많았던 아버지, 그러면서도 누구와 해결할 일이 있으면 굽히고 들어가 비굴하게 징징대던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이혼한 남편과 오빠도 생각했어요. 성당의 신부도 생각했고 괴텐도 생각했고 지금 집에 죽어있는 테트게스 생각도 했어요. 그를 죽인 것에 대해서는 후회도 유감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갑자기 진한 커피를 마시고 싶어 베케린 카페에 갔어요. 카페 여주인은 그녀에게 항상 친절했고 커피를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그날도 친절했지만 차이퉁의 기사를 최소한 조금은 믿는 눈치였어요. 카타리나는 그녀에게 설명해주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차를 타고 경찰서 신문관이었던 경사 메딩의 집으로 가서 자신이 테트게스를 살해했다고 말하고 자수했습니다. 블로르나는 공판에서 카타리나가 며칠에 걸쳐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인상을 주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러나 카타리나는 이미 목요일에 첫 번째 기사를 읽고 나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어요. 죽이고 싶다는 것과 살해 계획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이었으므로 다행이었으나 블로르나를 불안하게 한 것은 카타리나가 후회의 감정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기가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왠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걸 나의 사랑하는 루드비와 같은 조건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괴텐이 10년 정도의 형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고 그녀는 15년 정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실제 형은 10년쯤 살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녀는 10년 정도의 형을 살고 나오면 자신이 저금의 이자가 붙어있을 것이고 이곳이 아닌 다른 어딘가로 가서 요리사 서비스가 훌륭한 레스토랑을 열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이퉁지뿐 아니라 다른 신문들은 한 저널리스트의 죽음을 종교의식적인 살해와 같은 수준으로 다뤘어요. 자기 직업의 희생자라고도 했는데 테트게스가 저널리스트가 아니라 재화공이나 제빵업자였다면 살해되지 않았을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소설의 끝부분에 화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여기 종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가운데 조화로운 이야기는 별로 전하지 못하고 그런 조화로움에 대해서 아주 적은 희망밖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결과로 나타난 것은 통합이 아니라 대줄 뿐이었다. 왜? 혹은 대체 어째서? 당연히 이런 질문을 허용해야만 한다. 어느 젊은 여자가 즐거운 기분으로 쾌활하게 전혀 위험하지 않은 댄스 파티에 갔었는데 나흘 후에 살인자가 된다.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신문보도 때문이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폭력, 언론의 폭력을 이야기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건요, 1970년대 독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모든 언론의 현상이 되어버렸죠. 가짜뉴스가 판치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다시 부풀려지고 어느 날 사과도 없이 스르르 사라지는 기막힘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죠. 그래도 이제는 언론이 자유로워졌으니 이만큼 가능한 거 아니겠냐고 말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그건 마치 이젠 보릿고개도 없고 적어도 밥은 굶지 않으니 되었지 않겠냐는 것과 같으니까요. 가짜뉴스, 이건 우리들 일상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전해들은 누군가의 부정적인 이야기, 그걸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고요. 그걸 절대 잊지 않는 것. 본인도 잊고 싶어 하는 걸 주변에서 잊어주지 않는 것. 그럴 때는 나도 그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